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장녀예요. 얼마 전에 엄마를 잃었고 힘들어하던 중에 주변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딸 2명을 키우셨어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자식들 기 안 죽이게 잘 키우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었죠. 항상 엄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당당하고 행복한 자식으로 키울 거야. 비록 엄마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지만 사랑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잣집 딸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덕이 8할 이상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사 가고 난 뒤에 집이 엄청 더럽잖아요.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그 더러운 집을 싹 닦아주는 일이었지요. 다행히 그 일은 자격증이나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일이라서 엄마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하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 엄마인데 일을 하면서 몸이 더 약해지고 얼굴이 야위어가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쉬엄쉬엄 해.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어떻게 쉬니? 순이가 아픈데. 제 동생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청 아팠어요. 태어날 때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1살도 안 된 나이에 심장을 개복해서 수술을 했고, 그래서 가슴 가운데에 아주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안 좋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체육 시간에도 항상 참여하지 못해서 겉돌았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요. 저랑 비슷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까 친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시험 끝나거나 심심할 때면 항상 친구들 있는 애들은 모여서 번화가에 가는데 그것도 다 돈이었으니까요.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저의 여동생이었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어요. 언니, 우리는 꼭 붙어 다니자. 나는 언니가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래, 순이야. 언니도 마찬가지야. 우리 순이가 건강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언니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저희 자매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꼭 우리 둘이 성공해서 우리 때문에 고생한 엄마 호강시켜드리자면서요.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든 저희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집이었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인생은 항상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조용하게 살던 저희 가족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순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거나 샤워를 하고 나오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픈 곳 있으면 언니한테 바로바로 말해. 언니 나 몰라? 나 건강 빼면 시체야. 내 걱정하지 마.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었더니 잠깐 피곤해서 그런 것 뿐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에 찾아온 겁니다. 수학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실 뒷문을 열더니 유진아, 안유진, 가방 챙겨서 나와.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애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가방을 싸서 밖에 나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5만 원을 쥐어주면서 동생이 많이 아프대. 이걸로 택시 타서
아심병원으로 빨리 가봐. 네? 동생이 아프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병원 쪽에서 학교로 전화를 걸었어. 수업을 듣다가 순이가 쓰러졌나 봐. 백혈구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당장 가족들 불러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택시 타고 병원 가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눈물이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택시를 잡았고 펑펑 울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도착한 저는 동생을 찾았어요. 원무과에 이름을 대니까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쓰러진 거였고 동생의 학교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동생은 소아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였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엄마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지 못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분이 앞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가족분들께서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동생에게 아프면 언니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왜 혼자서 끙끙 앓아서 괜히 병을 키우는 거야. 언니, 그게 아니라 괜히 내가 병원 갔다가 돈이 많이 나오면 우리 가족한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그랬던 거지. 끝까지 동생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꾹 참은 거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온 엄마는 병명을 듣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통곡 소리가 울릴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동생의 소아암 항암 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동생의 머리를 밀어주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을 돌보느라 사실상 대학은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더 늘렸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내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엄마를 볼 수 있었어요. 유진아, 엄마가 일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평일에는 유진이 네가 엄마 노릇 좀 해줘.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유진이도 아직 아이인데 챙겨줘야 하는데. 됐어. 내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일에만 집중해. 순이도 지금 치료에 집중 잘하고 있으니까. 동생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어요. 키탈루제라는 표적 항암 치료가 동생에게 잘 받아서 암세포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의사는 저에게 환자 10명 중에 1명만 이 약제에 반응을 하는데 환자분께서 그 행운에 들게 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아마도 더 상태가 나아질 거예요. 너무나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는 대신 한 작은 소형 회사에 격리로 취업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동생의 병원비에 보태었어요. 엄마와 저 둘 다 버는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에 쏟아부었지만 확실히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험이 된다고 해도 가난한 저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무렵 더 힘든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왜 인생은 힘들 때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진짜 근무 중인데 누가 자꾸 전화하는 거야? 곤란해 죽겠네.
그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다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따님 되시죠? 어머님께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상태가 위급해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도 안 돼. 엄마가요? 저는 급하게 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내려갔어요. 알고 보니 이삿짐을 다 빼버린 먼지구덩이 집에 청소를 하러 간 엄마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였습니다. 하필 그날 엄마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 아주머니가 물을 사온다고 슈퍼에 간 상황이었고, 그때 심장마비가 온 거였죠. 물을 사온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해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지역병원에 가게 된 거래요. 하지만 골든타임은 너무나도 짧았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엄마는 급격하게 깨어날 가능성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저는 의사에게 우리 엄마 살 수 있는 거죠? 엄마 정말로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여자로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했는데 제발요.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어머니께서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의사들이 지향하는 기도삽관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도삽관술은 환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래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연명치료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저는 선생님, 기도삽관술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엄마를 최대한 살려주세요. 펑펑 울며 빌었네요. 잠깐 병원을 비운 저는 동생에게 가서 엄마가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은 대체 그게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냐면서 물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심장마비로 제세동기로 겨우 맥박은 살려놨는데 이번 주 넘기기 힘들대. 항암치료 그 자체만으로 고통을 받는 저희 동생은 엄마의 죽음까지 감당하기에는 벅찼나 봐요. 울다가 실신하고 진정제 맞고 난리도 아니었죠. 다시 엄마의 병원에 간 저는 회사 휴직계를 내고 24시간 내내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딱 엄마가 쓰러지신 지 8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더라고요. 장례를 치를 돈이요. 저는 몰랐는데 장례를 하는 것도 전부 돈이었습니다. 수의부터 시작해서 볼펜, 편지봉투까지 전부 다 한 장 한 장 돈을 받더라고요. 제일 싼 관부터 시작해서 비싼 관까지 수십에서 수백, 수천까지 올라가는 장례 비용을 감당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엄마 병원비에 동생 병원비까지, 그리고 장례 비용까지. 제 앞에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이 떨어지게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장례를 안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제1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신용이 없는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3금융권까지 내려가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저렴한 관이랑 수의요. 그리고 납골당은 장례업체에서 연결한 곳으로 갈게요. 거기가 제일 저렴한 것 같아서요. 엄마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제 처지가 바보 같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텅 빈 빈소를 동생과 함께 힘겹게 지키고 있던 저희 두 자매.
멍하니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장례업체 관계자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염을 해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장의사분께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세요. 잠깐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장의사가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염을 하는 곳으로 가니 엄마가 누워져 있었고 입관하기 전에 입는 수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힘겹게 입술을 여는 겁니다. 너희가 수진이의 딸들이니? 우리 엄마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놀란 저는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저희를 아시는 분인가요? 알다 마다 잊을 수 없는 수진이. 너희 엄마를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람이야. 저희 자매는 몰랐던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엄마는 엄청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아들을 낳으려고 5명의 딸들을 낳은 외할머니는 마지막 한 번만 더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임신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딸이 태어났고 그게 우리 엄마였던 거예요. 아들이 나와야 하는데 딸이 나오니 할머니는 엄마를 엄청 미워했다고 합니다. 밥도 안 줬대요. 그런 엄마를 도와준 사람이 장의사 아저씨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엄마와 그 아저씨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이쁘기로 유명한 엄마를 그 아저씨는 짝사랑했대요. 내가 너희 엄마를 처음 봤을 때는 천사를 본 것만 같았어. 너무 이쁘고 착해서. 그 당시 몸이 아파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나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친하게 지낸 천사 같은 여자였지.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집안이 잘 살았던 아저씨는 밥을 못 먹고 쫄쫄 굶는 엄마에게 주먹밥이나 찐감자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저씨는 여름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반딧불을 보면서 노셨대요. 세찬아, 나는 서울에 올라가서 살 거야. 우리 가족이 없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수진아, 그 꿈 내가 응원할게. 까만 밤을 보면서 서로의 소원을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무렵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외할머니가 엄마를 이혼남한테 시집 보내버렸대요. 너는 우리 집안에서 밥숟가락만 하나 더 늘릴 뿐이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 시절에는 여자들은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 취급받기 일쑤였고, 그래서 종종 집안의 막내딸들이 팔려가듯이 시집을 가곤 했답니다. 엄마도 그 중에 한 명이었대요. 가기 싫어서 대문을 부여잡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그날 동네를 떠나게 된 거였고, 엄마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아저씨는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오랜 시간이 흘러 엄마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그 아저씨는 망가져버린 엄마를 보고 펑펑 울었대요. 너네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희 아빠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알코올 중독자에 손찌검이 아주 심했어. 우연히 충주에서 너희 엄마를 다시 본 그날 나는 울음이 바로 터져버리더라. 깡 말라버린 엄마의 얼굴, 그리고 몸 곳곳에 보이던 푸른 멍. 그럼에도 엄마는 강한 눈빛으로 아저씨한테 말했대요. 세찬아, 나는 어떻게든 우리 딸들 지킬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서 벗어날 거야.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너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순 없지만 우리 반드시 꼭 다시 만나서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우연이라도 너를 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날이 아저씨와 엄마의 마지막 만남이었대요. 그 이후로 엄마는 아빠의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저희 자매를 데리고 상경을 하신 거였죠. 저는 너무나도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행 가방에 옷이랑 귀중품들을 쑤셔넣듯이 박아버리고 새벽에 자고 있던 저희 자매의 손을 꼭 잡고 미리 부른 콜택시에 몸을 싣고 동네를 빠져나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커서 생각을 해보니 엄마는 아빠에게서 도망을 친 거였죠. 그 후로 어찌저찌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저희 자매는 쭉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대충 알았지만 이렇게 눈물 나도록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 아저씨는 잘 살던 우리 집도 망해버리고 나도 홀로 상경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거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너네 엄마 생각이 나더라.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용직 개념으로 여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격증 따고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너희 엄마 수진이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남편이랑 이혼하고 자리 잡으면 꼭 내게 연락을 한다고 했었는데 왜 내 앞에 싸늘한 주검으로 나타난 거야? 아저씨는 펑펑 우셨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요. 어린아이처럼 숨 넘어가듯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눈물을 쏟아냈어요. 미안하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었는데 일단 장래 끝까지 내가 도우마. 그 아저씨분은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입관부터 시작해서 발인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암 걸려서 투병하는 이야기, 제가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한 이야기 등등 그간 살아온 인생을 나누었죠. 장례가 끝나고 아저씨는 저희에게 아파도 밥 꼭 잘 챙겨 먹고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바빠도 틈틈이 연락하면서 지내자꾸나. 저에게 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꼭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 후에 1년 동안 저희는 종종 만나기도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아저씨께서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힘들었죠. 내가 감당해야 할 동생의 암 치료비, 장례식을 치르느라 생긴 빚들까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웠네요. 한숨을 푹 쉬고 병원 원무과에 가서 동생 앞으로 나온 병원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직원이 저에게 몇 달 전에 한 남자분께서 병원비를 전부 결제하고 가셨는데요? 네? 누군데요? 누가 제 동생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주신 건데요? 그건 저희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저는 처음에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부탁해서 카드 결제하신 그 천사분의 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바로 기세찬이었어요. 세찬이 아저씨, 그분이었던 겁니다.
놀란 저는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겨놓아도 답장은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끝내고 퇴원한 동생과 함께 저는 아저씨를 수소문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저씨 꼭 찾아서 보답해야 할 것 같아. 너무 죄송하잖아. 그러니까 대체 어디로 이사 가신 건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러다가 그분이 전에 근무하신 장례업체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세찬 씨. 그러니까 우리도 세찬 씨랑 더 이상 일 못하게 되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 정성껏 염을 해주셔서 늘 고마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지방으로 왜 내려가신 건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아끼시는 겁니다. 저희 자매는 속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저씨를 꼭 찾아야 한다고 소원을 했어요. 세찬 씨가 사실 일을 하다가 쓰러졌거든. 병원을 가보니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모양이야. 조용히 마지막 남은 삶을 정리하려고 요양병원을 알아봤나 봐. 하늘매 병원이었나? 하여튼 충남에 있는 곳으로 간 걸로 알아. 거기가 원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 저는 바로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기세찬이라는 분이 입원해 있냐고 물으니 맞대요. 동생과 저는 그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 병원에 갔죠. 아저씨가 힘들게 투병을 하고 있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는 아저씨, 왜 말도 없이 원무과에 와서 동생 병원비 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왜 아픈 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네들은 너네 인생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 텐데 내가 거기다가 대고 더 힘들게 나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니? 그래서 말 안 한 거지 뭐. 다 늙어서 생색내면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날 눈물이 막 펑펑 났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야위어버린 아저씨를 보니까 꼭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아직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맛있는 것도 엄청 많고 재밌는 것도 엄청 많고 건강해져야죠, 아저씨. 저의 말에 힘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아저씨가 계신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사를 했어요. 저희 자매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신 분이니까 저희도 아저씨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지속해도 아저씨의 병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항암제가 잘 들지를 않아서 지금 이것저것 시도해보는데 쉽지 않네요. 키토르제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방법은 없어요. 환자분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암세포도 간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번진 상황이라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동생에게는 키토르제 항암제가 잘 맞았는데 아저씨에게는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항암제도 듣질 않으니 상태는 더더욱 악화가 되었고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죽으로 겨우 목구멍에 넘길 뿐이었죠. 그때 아저씨가 저에게 집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만약에 아저씨가 죽으면 2km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장롱 안에 있는 앨범을 꺼내 납골당 안에 넣어주렴. 아저씨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다. 왜 벌써 죽는 소리를 하세요? 아직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되시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발 기적이 일어나달라고 소원했지만 결국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암세포로 인한 극심한 고통으로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새벽에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를 급하게 치르면서 경황이 없었던 저는 발인 직전에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열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아저씨 그 앨범 사진.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아저씨가 살았다던 주소로 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던 것인지 집 앞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어서 옆을 휘휘 쳐낸 후에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 안에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롱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과 이불 사이에 있는 앨범을 꺼내서 장례식에 가지고 갔어요. 언니, 아저씨가 가지고 오라고 한 거 가지고 왔어? 집에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 이 앨범도 엄청 낡았다. 발인을 마친 저희는 유족과 함께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펼쳐서 사진을 꺼내려는 순간 저와 동생은 온몸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앨범 안에 우리 엄마와 그 아저씨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잔뜩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전거를 타던 모습, 반딧불을 병에 잡아서 행복해하는 어린 시절의 엄마의 얼굴, 모든 게 다 담겨 있었어요. 그 당시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던 아저씨는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엄마의 얼굴을 많이 담아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족들에게 앨범을 가지고 와달라고 시킨 게 아니라 저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그 앨범 속에 너희 엄마가 있으니까 마음껏 보라는 뜻이었던 거죠.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저와 동생을 배려하고 아껴준 아저씨였습니다. 바보처럼 엉엉 울었고 또 아이처럼 웃다 울고 그랬네요. 엄마와 아저씨의 납골당은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저랑 동생은 엄마, 세찬이 아저씨 알아? 엄마랑 엄청 친한 고향 친구였대. 그 아저씨가 엄마 많이 좋아했다네. 엄마랑 그분이랑 꼭 만나기로 했다면서. 이제 만날 수 있겠다. 하늘로 가서 아저씨한테 잘했다고 우리 딸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말해줘. 나랑 순이 아저씨 없었으면 정말로 엄청 힘들 뻔했거든. 엄마, 하늘에서도 잘 있는 거 맞지? 우리도 여기서 열심히 살다 갈 테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행복하게 있어. 엄마의 사진에 입맞춤을 한 저는 아저씨의 앨범 속에서 아주 환하게 웃는 엄마의 사진을 납골당 안에 넣어주었네요. 그리고 아저씨의 납골당 안에도 엄마와 아저씨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못다한 사랑을 하시라고 기도를 했네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이상한 꿈 꿨어. 정말? 나도야, 순이야. 혹시 꿈에 엄마랑 그 아저씨가 나왔어? 맞아. 꿈에 나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동생이 같은 꿈을 꾼 거였어요. 하늘나라에 간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와 함께 꿈에 나타났고, 너무나도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엄마 목소리를 외쳤지만 엄마는 그저 웃기만 하며 저를 보다가 고맙다고 한마디를 하고 꿈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꿈에서는 지켜줄게 라는 한마디를 하시고 사라지셨대요. 아마도 하늘에 간 아저씨가 엄마를 만난 모양이에요. 참 다행이었죠. 그래도 하늘나라에 잘 도착한 모양인가 봅니다. 저희 두 자매의 꿈에까지 나온 걸 보면요. 참 힘들고 지금도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있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열심히 살다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서 마주하면 그때 다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려고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끼리 삶을 꾸려 산다는 게 쉽진 않지만 열심히 혼자서 저희를 키운 엄마를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려고 합니다.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행운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오는 법이래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럼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동생은 추적 암세포 검사 결과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동생이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게 된 저는 뒷바라지 하느라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다시 가야지요. 아직 젊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